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이 교육, 가족, 정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졌습니다. 이 가르침은 관리들도 공부했고 훌륭한 지도자를 기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사상은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중국의 옛 질서가 서서히 무너져가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땅과 권력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왕의 힘은 약해졌고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가문들 사이에는 배신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공자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조차 제대로 다스릴 줄 모른다면 어떻게 질서를 되찾을 수 있을까? 가정 안에서 존경과 책임이 없다면 나라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폭력이 아니라 바른 행동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왜 이런 평화로운 질문들이 중요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공자가 태어나기 전 중국의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 시대보다 500여 년 전, 주왕조가 이전의 상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주왕조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천명이라고 불리는 것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하늘은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왕에게 통치할 권리를 줍니다. 만약 왕이 잔인해지면, 왕이 탐욕스럽거나 무책임해지면 그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왕조는 상왕조의 마지막 왕이 하늘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권력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상왕조를 정복했을까요?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주왕조의 왕들은 친척들과 동맹들에게 땅과 권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대가로 이들은 왕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 군대와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 지역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군대, 재산, 그리고 이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명목상으로는 주왕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71년에 주왕조의 서쪽 수도가 침략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왕족들은 동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곳 나급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바로 여기서 동주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전히 주왕이 중국의 공식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이제 이름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를 따르는 지역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여러 다른 제후국들에 있었습니다. 각 제후국은 자체적인 지도자, 군대, 그리고 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체적으로 협정을 맺고 다른 제후국과 전쟁을 벌여 영토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는 춘추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은 루 나라의 옛 기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공자가 살았습니다. 루는 공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국가였습니다. 루는 주 왕조 초기 시대에 세워졌으며 주 왕과 가까운 가문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루에서는 옛 의식들이 더 잘 보존되었습니다. 음악과 주 왕조의 전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는 올바른 장례 절차, 조상에 대한 존경, 손님 맞이, 결혼, 제사, 그리고 관리들과의 예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통은 가족과 사회에서 각자가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루가 옛 전통을 소중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루의 정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의회 지도자와 몇몇 부유한 가문들이 권력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싸울 때 보통 시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공자는 자랐습니다. 그는 매일 저우의 옛 전통을 보며 자랐지만 권력 다툼으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는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공자라고 불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전통적인 출생 연도는 기원전 551년입니다. 그는 크푸 근처의 주려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이름은 공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공자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공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라는 이름은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등장했습니다. 이 이름은 유럽에서 온 예수의 신부들이 공부자의 라틴어 형태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공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양에서 공자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출생과 가족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가장 자세한 고대 이야기는 사마천이라는 뛰어난 중국 역사가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는 공자보다 300년 이상 후에 살았습니다. 공자가 죽은 후 사마천이 기록한 전통에 따르면 공자의 아버지는 숙수량리였습니다.
그는 노나라의 관리이자 전사였습니다. 공자가 태어났을 때 숙수량은 이미 고령이었고 어머니는 안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공자의 어머니가 공자를 낳기 전 니산에서 기도했다고 전합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꿈에서 기린이라는 전설적인 동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기린은 특별한 탄생을 알리는 상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공자를 둘러싼 전통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후대 사람들이 공자를 더욱 존경하게 되면서 생겨났습니다. 어떤 세부 사항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어떤 것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 전체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자서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알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들은 모두 그가 죽은 후에 쓰이거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논어입니다. 이것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에게 연관된 짧은 대화와 격언들을 모은 모음집입니다. 오랫동안 그의 제자들이 공자가 죽은 후에 직접 논어를 편집했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 책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실제로 공자가 한 말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후대의 추종자들이 정리하거나 추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진짜 공자와 그의 삶 이후에 만들어진 이미지 사이를 신중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공자는 지도자들과 기존 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사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탐욕, 잘못된 통치, 그리고 직무에 대한 존중의 결여가 가져오는 영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국가의 왕자나 후계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족 계급의 하층 출신 소년이었고 관리, 의식, 그리고 정부의 세계와 가까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내릴 만한 충분한 권력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부족이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군대에만 의존하는 대신 그는 진정한 변화는 인간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공자에게 질서 있는 국가는 더 많은 법률로 먼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중할 줄 알고 배우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기 전에 그는 젊은 시절의 가난, 상실, 그리고 제한된 기회들을 먼저 마주해야 했습니다. 공자대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머니와 함께 콩씨 가문의 부와 권력의 영향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전통적인 이야기들에 따르면 공자 콩치를 아버지가 어디에 묻혔는지 바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그가 어릴 때 제사용 그릇과 도구들을 자주 가지고 놀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의식과 전통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문헌들에서는 공자, 매우 키가 크고 독특한 머리 모양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제한된 생활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자 정부에 봉사할 수 있는 남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유계, 예절과 올바른 행동, 음악, 궁술, 전차운전, 글쓰기, 그리고 수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목적은 한 사람을 사회와 정부에서의 역할에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에게는 지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지식을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한 말에 따르면 그는 15세 때 학문에 자신을 바쳤다고 합니다. 공자에게 교육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배운 것은 반드시 그의 행동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함에 대해 배우는 사람은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에 대해 배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자는 고귀함이 단지 가문, 부 또는 직함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은 자기 절제, 지식, 배려, 그리고 올바른 행동으로 구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자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일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나중에 아버지의 무덤 위치를 알게 되었고 부모님을 한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부모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 그의 가르침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가정에서의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약 19세의 나이에 그는 흔히 레이디 키건이라고 불리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아들 공리와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들의 가족 생활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공자, 재산관리와 같은 하급 행정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달 곡물 창고를 관리하고 유력한 가문의 가축을 감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직책들은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곳에서 정부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행정이 평범한 관리들의 성실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확 기록이 잘못되면 식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공급품이 도난당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일을 하면서 공자는 계속해서 역사, 음악, 시, 그리고 주나라의 의식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과 올바른 예절에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났습니다. 그의 첫 번째로 알려진 제자 중 한 명은 젤로라는 젊은이로 용감하고 솔직하며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질문을 했고 때로는 스승에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공자의 가르침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긴 설명만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 짧은 대답, 예시, 그리고 각 제자의 성격에 맞는 조언을 사용했습니다. 공자는 낮은 관직에서 점차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식과 전통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격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있어 원칙 없는 똑똑한 사람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속이거나 훔치거나 남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자는 교육과 올바른 품행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 즉 타인에 대한 인간다운 배려와 예, 즉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올바른 행동과 존중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상해 보이려는 형식적인 의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존경심과 선한 의도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점차 그를 루나라의 관리들과 유력한 가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나라의 의식, 외교적 예절, 전통에 능통한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루나라 정부는 지, 맹, 숙, 세 강력한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루나라의 군주는 왕위에 있었지만 세 가문이 군사와 정부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공자에게는 올바른 질서가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마치 군주처럼 행동했고 의식을 이용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공자는 30대에 접어들 즈음 이미 스승이자 주나라 전통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몇몇 유력 가문의 자제들이 그에게서 배웠고 그는 외교와 의식과 관련된 공식적인 여행에도 관리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는 동주 왕조의 수도 뙤양까지 갔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왕실 권력은 약해졌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중요한 기록과 사원, 오래된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자를 주나라 초기 통치자들, 특히 주공원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주공의 태구에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 왕국을 보호했고 때가 되자 정당한 후계자에게 통치를 돌려주었습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주공의 자신의 야망을 앞세우지 않고도 한 사람이 강력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정과 관련하여 공자와 노자가 만난 유명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노자는 전통적으로 도교 형성의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또는 삶의 자연스러운 길에 따라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상입니다. 이야기에서는 노자를 공자에게 의식이 단지 보여주기식으로 행해진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공자에게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비판하면 강력한 적을 얻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자와 노자가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경고를 보여줍니다. 그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을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공자를 더 넓은 지식과 더욱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실제 통치에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려면 그는 부와 권력을 의무와 올바른 행동보다 더 중시하는 가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노나라 정부 내에서 갈등이 터지면서 공자의 대의로 목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원전 517년 노나라 통치자 소공은 유력 가문들의 권력 약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맹가문과 숙가문은 개가문을 지지했습니다. 자오공이 군대는 패배했고 그는 인근 제나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기록에 따르면 공자도 그곳으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자가 여행을 하던 중
한 무덤 옆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호랑이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왜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곳에는 가혹한 정부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공자르는 제자들에게 포악한 정부가 호랑이보다 더 두렵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관한 전통적인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지만 그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폭압적인 통치자 아래 사느니 차라리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제나라에서 공자, 그 나라의 통치자인 정공 밑에서 자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경공은 공자의 몇몇 통치 관련 조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자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처럼 행동해야 하고 관리는 관리로서 봉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자식은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치를 차지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나라의 신하들은 그의 존재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은 공자를 공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관직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노나라로 돌아가 교육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더욱 즉 타인을 인간답게 대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공자에게 있어 부와 높은 지위는 올바른 원칙에 어긋나게 얻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했던 제자 중에는 안회가 있었습니다. 안회는 조용하고 성실한 젊은이로 가르침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아들인 공리도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느 일화에 따르면 공리는 아버지에게서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받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런 것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고대 시와 의례를 공부하라는 조언만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자너 신념, 즉 교육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별히 아끼는 제자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는 역사, 시, 의례, 변화, 그리고 루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고대 문헌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은 오경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중국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자께서 이 문헌들을 직접 정리하거나 집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제자들이 이 문헌들을 행동과 통치의 지침으로 삼아 사용하고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공자께서는 자신을 새로운 체계의 창시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과거로부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전달자로 보았습니다. 공자께서는 주나라의 옛 전통에 담긴 원칙들이 자신의 시대에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는 데 쓸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의 학파가 확장되는 동안에도 노나라에서는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권력을 두고 다투는 것은 공작과 대가문들뿐만 아니라 강력한 가문의 하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주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들 중 한 명이 공자에게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공자께서는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잠시 그 기회를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인 자루가 권력을 빼앗은 자를 섬기는 것은 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반란군이 패배하고 정정공의의 정부가 다시 강해졌을 때 공자를 관직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01년경 그는 노나라의 중도라는 마을의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실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후대의 이야기들은 그의 행정 성과를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에 따르면 그는 오랫동안 가르쳐온 것을 실제 정부 업무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질서 있는 행정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실한 관리들과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법이나 좋은 격언만으로는 국가 전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모든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에서 가장 좋은 점이 아무도 자신에게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공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는 노나라 갈등의 중심에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당한 통치자에게 권력을 되돌려주려는 그의 열망은 곧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들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의 원칙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노나라와 제나라의 지도자들이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두 국가는 서로 가까웠고 여러 번 땅과 영향력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노나라 전공은 공자를 조언자로 데리고 갔습니다. 회의가 제나라 영토에서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공자는 그들의 지도자가 위협을 받거나 간요당할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들도 데려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전통적인 기록에 따르면 두 공작이 회의를 하는 동안 무기를 든 시범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그 시범이 루 사절단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는 외교회의는 존중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또한 제나라는 이전에 루에서 빼앗은 몇몇 지역을 반환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야기꾼들이 공자의 역할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이 정부 내에서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법과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공자가 정사를 맡았을 때 노나라가 더 안전하고 규율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그의 실제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자는 실제 정부 업무에서 자신의 사상을 시험해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법을 지키게 되면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나쁜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공자에게는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질서는 지도자의 좋은 본보기와 국민의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노나라의 새 강력한 가문의 권력을 줄이려는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군대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소유해 공작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성벽 일부를 허물고 가문들이 별도 정부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일부는 동의했고 다른 이들은 반대했습니다. 모든 강력한 가문을 완전히 따르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각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실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징계해야 할 군대와 영토를 가진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곧 공자의 영향력도 노나라 궁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에 따르면 제나라 왕이 노나라 지도자들에게 훌륭한 말과 무용수들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공작과 관리들은 그 즐거움에 빠져 바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그들이 더 이상 정부를 개혁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실제 이유는 더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가문들의 권력을 줄이려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지지를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든 그의 짧은 고위직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공자는 50대 중반에 몇몇 제자들과 함께 노나라를 떠났습니다. 긴 유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그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조언을 들을 준비가 된 지도자를 찾기 위해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여행한 곳으로는 위, 송 등이 있습니다. 천과 채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관한 많은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기록되었습니다. 이야기꾼들은 실제 여행, 전설, 그리고 고대시에서 전해지는 교훈을 뒤섞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몇 년 동안 노나라 밖에서 살았으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된 지도자를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처음 방문한 곳은 위나라로 노나라의 서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는 그곳의 지도자에게 환영받았고 조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지가 강해질 경우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 관리들의 의심도 함께 받았습니다. 공자는 위나라를 떠났지만 여러 번 다시 위나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통치와 권력 승계에 관한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여행 중에 그는 노나라의 옛 반역자 양으로 오해한 사람들에게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가 거의 죽임을 당할 뻔했다거나 감옥에 갇혔다거나 적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러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중국 전체를 통제하는 단일 정부가 없던 시기에 여행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대화는 더 이상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걷거나 쉬거나 배고프거나 도움을 기다릴 때에도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에게 지위도 돈도 아무런 보장도 없을 때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때때로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바른 행동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자에게 선함은 단순히 일자리나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즉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선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 있지만 원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항상 의견이 일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로는 자주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위해 관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유가학파가 모두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정부에 봉사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자는 높은 관직을 추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에게는 가르침과 고대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원전 484년에 그는 노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정부에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스승이자 때때로 조언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권력의 자리에 다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일하는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항상 그의 조언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공자는 남은 시간을 가르침과 옛 문헌을 연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는 노나라의 중요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기록한 춘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직접 이 연대기를 편집하고 신중한 단어 선택을 통해 인물들을 칭찬하거나 비난했다고 여겨졌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실제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주역과 다른 고대 서적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직접 이 모든 책을 집필하거나 편집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텍스트들이 그의 주변에 형성된 학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개인적인 상실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공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자로는 위나라에서 섬기던 중 권력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공자에게 가장 큰 슬픔을 안겨준 것은 그가 깊이 존경하던 제자 안회의 죽음이었습니다. 안회는 조용하고 성실했으며 힘든 삶에도 배우려 했습니다. 공자는 젊은 제자인 안회가 자신의 가르침을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논어에 따르면 공자는 안회의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엄격한 스승의 이미지 뒤에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잃어버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479년 약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이 널리 성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 그는 정부를 변화시키려는 꿈에 실패한 노나라 출신의 유명한 스승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왕국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군대도 없었고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의 업적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로 가서 가르치고 관리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스승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기 다른 집단이 생겨났고 모두 자신들이 공자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이후에 위대한 유학 사상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는 맹자도 있었는데 그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순자도 있었으며 그는 교육과 규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정치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춘추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강대국들이 완전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진나라 정부는 엄격한 법률, 무거운 처벌,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통제를 사용했습니다. 진시황의 통치와 관련해서는 일부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처벌한 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진나라는 짧은 기간만 존속했습니다. 진나라는 한나라로 대체되었고 한나라는 수세기 동안 중국을 통치했습니다. 한나라 시기에는 점차 유교 전통과 관련된 문헌들이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관리 교육과 황제의 의무를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나라는 공자, 순수한 가르침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유교의 도덕적 언어, 엄격한 법률, 의식, 그리고 실용적인 통제 방식을 결합했습니다. 하지만 공자, 이후 왕조들에서 학식 있고 정의로운 통치의 주요 상징이 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유교 경전은 과거 시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시험들은 제국의 관리를 선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송나라 시대에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여러 세대의 학자들이 가족의 의무, 올바른 행동, 역사, 그리고 유교 전통에 따른 통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한국, 일본에도 퍼졌습니다. 베트남과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도 퍼졌습니다. 각 사회는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유교 사상은 교육, 공직, 가족관계, 그리고 조상에 대한 존경에 사용되었습니다. 존경과 함께 그의 사상은 강한 반대도 경험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유교 전통이 어른에 대한 과도한 복종, 엄격한 사회적 위계 질서, 그리고 여성의 제한된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지도자들은 의무와 존경에 관한 가르침을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에는 외부 중국 개혁가들은 구유교 체제가 국가의 변화가 더딘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그의 명성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전통들이 새로운 사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육에 대한 사상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존중, 개인적 규율, 그리고 지도자의 책임에 관한 그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완전한 법률이나 단일한 정치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제대로 된 인격이 없는 지도자 아래에서 좋은 정부가 가능할까요? 공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청할 줄 알고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진물을 존중하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살아생전 중국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했던 그 스승은 결국 그들의 통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삶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완전히 따를 준비가 된 정부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그의 사상이 정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2000년 넘게 학교와 가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